사람이 태어나서 부담하는 세금 중에서 가장 억울한 세금이 자본이득세, 미실현이득에 대한 세금 상속세입니다. 무려 30%, 40%, 50%를 내게 됩니다. 재산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본이득세를 회피하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에서 연구를 거듭 해보니까 딱 한 가지 현행법상 자본이득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절세기술 세테크 컨설팅 20년 외길을 걷고 있는 싹풀TV 세무법인 세르파 이승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살림을 예산을 짜고 기획하는 부분이 기획재정부입니다. 기재부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기재부에서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도 기재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상속세 개편을 위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역시 기재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를 계속 봐도 내년도에는 상속세를 개편하겠다, 유산취득세로 가겠다, 이렇게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에 걸쳐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자본이득세, 미실현이득에 대한 세금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부담하는 세금 중에서 가장 억울한 세금이 자본이득세, 미실현이득에 대한 세금, 특히 한꺼번에 몰빵으로 내야 되는 상속세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자본이득세, 미실현이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잘 들어두시면 추후의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증여세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주는 거고, 상속세는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재산을 한꺼번에 주는 그런 개념의 세금으로 성격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과세 과정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내는 상속세가 과거 10년치에 살아생전에 증여한 증여세를 다 합산을 해서 정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통합 증여세로 상속세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유산취득세는 세금을 내는 당사자, 납세자라고 하는데, 이 납세자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현행 유산세는 남겨진 재산 전체를 합산을 해서 썸을 해서 한 번에 세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돌아가신 부모님 기준입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는 남아있는 유가족이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은 납세 주체, 세금을 내는 주체가 반대로 바뀝니다.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상속 재산을 안분해서 나눠서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눠 가지는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각자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받은 만큼 세금을 각자 내고, 이런 식으로 납세 의무자가 각각의 개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관련 영상이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부모님의 재산이 40억인데 상속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유산세 방식에서는 이 40억으로 바로 세금 계산을 합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은 이 40억이 배우자 20억, 자녀 1 10억, 자녀 2 10억 이렇게 나눠서 가지게 됐을 때는 배우자는 본인이 받은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자녀 1, 2는 각자가 받은 10억에 대해서 각자의 공제를 빼고 각자 세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재산도 분산이 되고 세금 내는 사람도 분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금 내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앞으로 개편이 될 유산취득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속세나 유산취득세 관련해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싹풀TV에 전부 5강으로 강의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싹풀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었을 때 장점은 세 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가 받은 만큼 세금을 내니까 조세 불편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재산을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서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나 다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민법상 규정을 보면 유류분 제도라고 있어요. 부모님께 불효를 한 사람도 본인의 몫을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각각의 공제를 각자가 개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이번에 개편안의 내용을 보니까 자녀 공제가 기존의 5천만 원에서 무려 5억까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되었을 때의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산취득세로 개편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세 가지 장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현행 과세 체계상 상속세 신고할 때는 과거 10년치의 증여 내역을 합산을 해서 과거 증여세를 정산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정산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과거 금융 자료를 10년치를 보게 됩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아버님 통장 10년치만 보고 신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은 납세 의무자가 배우자와 자녀 1, 2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인 배우자의 과거 10년치 통장, 자녀 1, 2의 과거 10년치 통장, 이렇게 해서 전 가족의 그것도 과거 10년치의 모든 통장을 오픈해서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이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절세 기술을 연구하는 세무사들에게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본이득세를 회피하는 방법은 자본이득세, 즉 과세유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에서 연구를 거듭 해보니까 딱 한 가지 현행법상 자본이득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 전환,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재산을 회사를 만들어서 주식의 재산으로 재산의 종류를 바꿔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자본이득세인 증여세나 상속세는 끊임없이 올라만 갑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재산을 주식 재산으로 바꾸신 분들은 주식으로 재산을 평가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 가치 평가로 과세 표준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 평가는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를 통한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가중평균 6대4, 4대6 이렇게 가중평균에서 주가를 계산해서 가치를 결정하고 그 금액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계 결과를 통해서 주식 가치, 주가 평가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세 유예제도 자본이득세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이러한 오픈된 정보를 통해서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에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가더라도 세제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가 기본적으로 부모님 기준에서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 기준으로 바뀌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유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일군 재산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남아있는 유가족인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세금으로 무려 30%, 40%, 50%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산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에서 법인 전환, 현물 출자 이런 방식을 광고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사실 법인 전환은 절차의 중요성은 5%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에 3년, 5년, 7년, 10년 정말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후관리가 진짜백이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3년, 5년, 7년, 10년에 중요한 이벤트를 하셔서 무거운
자본이득세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풀 절세연구소는 10년 이상 누적된 자본이득세에 대한 세테크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개편이 되더라도 납세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납세 의무자가 분산될 뿐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과세 방식에서 유일하게 유예를 해주고 납부 연기를 해주고 있는 현물출자 법인 전환 과세 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말씀드린 내용으로 자녀분들께서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부모님의 피땀 어린 유산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단순한데 오해로 인해서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일단 증여를 하면은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돈을 주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 부모님의 개념을 혼동을 하셔서 추후에 과태료를 포함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빠가 증여를 해주고 엄마가 추후에 증여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 엄마와 아빠, 부모님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세요. 아빠가 준 돈을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중에 엄마가 준 돈을 또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각자 5천만 원씩 공제를 해버리고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무서에서는 나중에 이제 추징이 빡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법에서는 부와 모, 배우자 관계를 이렇게 묶어서 한 사람으로 봅니다. 세법 용어로는 이제 동일인 이렇게 하는데 이 아빠가 5천만 원 증여할 때 5천만 원 공제하고 세금 제로 이렇게 되더라도 어머니께서 증여를 또 5천만 원을 하시게 되면은 부모를 합쳐서 판단하니까 두 번째 5천만 원은 증여가 1억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5천만 원 한번 공제를 했기 때문에 공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1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제를 하고 비과세로 신고했기 때문에 1억으로 계산해서 나온 세금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이렇게 과태료를 붙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추징을 하게 되니까 추후에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신고를 잘못하면은 1년이 지나면 약 30% 과태료로 출발을 합니다. 매년 이자가 붙기 때문에 한 5년 지나면은 뭐 40%, 50% 이렇게 할증이 돼버리죠. 요즘에 보면은 부모님한테 돈을 딱 받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차용증을 써놓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차용증이 썼다고 해서 다 인정되지는 않아요. 이 유튜브나 이런 정보를 보고 차용 금액, 만기, 이자 4.6% 이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써놓았다고 그냥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요건을 잘 갖췄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형식에 불과하고 과세 당국에서는 내용적인 부분을 많이 살펴보거든요. 진실된가, 이 본질을 많이 이렇게 뚫어봅니다. 그래서 세법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념이 실질과세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질이 맞는가, 돈 빌려준 게 맞는가 이거를 판단을 하게 돼요.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도 그 이후에 이자를 안 줬다든지 원금이 상환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놔도 취소가 돼요. 그래서 차용증을 관리를 잘 못해서 증여로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무에 그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차용증 꿀팁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차용증으로 인정받고 증여세를 피해 나가시려면은 이 2가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만기입니다. 만기는 무조건 1년으로 하시고 1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갱신을 하시면서 이 돈을 빌려간 자녀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지 그만뒀는지 소득에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갱신할 때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갱신 차용증에 반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돈 빌려간 상대방이 갑자기 무직이 되면은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용증을 갱신하면서 원금을 일부 갚아라.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좀 세게 받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용증을 쓰는 방식에 대한 것인데요. 차용증은 돈을 딱 빌려가는 날, 그날을 작성일자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돈을 빌렸는데 한 달 후에 차용증을 썼다? 부인될 가능성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돈을 빌려주는 날, 계좌 이체하는 날 그날 딱 써서 작성한 것을 입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또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이렇게 당일날 차용증을 바로 쓰고 그것을 증거로 만들어 두시면은 과세 당국의 손길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 만기 1년을 모르시고 만기를 30년 이렇게 하고 이자 적정하게 주고
원금도 뭐 한 달에 50만 원씩 갚고 이렇게 딱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세 당국에서는 이 내용을 전면 부인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타인한테 돈을 빌렸을 때 어느 누가 만기를 30년을 하겠느냐, 부인이 되고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상담을 받아보지 않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약간 비상적인 시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사고관리를 하니까 세법에 흐르는 그런 이념인 실질과세라든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이런 내용을 몰라서 나중엔 다 과세가 되고 뒤집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난 부분이고 돈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이 근거를 잘 안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내용으로 돈이 갔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입증을 못하면은 과세 당국에서는 무조건 증여 추정으로 가거든요. 입증 책임을 납세자 본인들이 져야 되거든요. 입증 못하면 그냥 증여로 가게 되는 거죠.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할 때는 원칙이 내용을 품목에 적요에 반드시 적어야 되고 그 용도에 맞게 돈을 받은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그 용도에 맞게 그 돈을 직접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학자금이 가령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대부분의 부모님께서 딱 학자금만큼 보내질 않고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더 보내버립니다. 생활비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돈을 받은 자녀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그 돈을 학자금에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일단은 본인 개인적인 용도에 씁니다. 주식 투자도 일부 좀 하시고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쓰다가 나중에 남는 금액으로 학자금을 지출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받은 돈의 성격이 바뀌어 버립니다. 개인적인 용도에 써버리면은 이 돈의 성격이 증여가 되는 겁니다. 돈은 용도에 맞게 짧은 시간에 가급적 1:1 대응이 될 수 있게 돈을 지출을 하셔야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금으로 바로 빠져나가 줘야 학자금으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용돈은 25만 원, 1년에 4번, 그래서 1년에 100만 원 정도는 용돈을 받아도 세법 규정에 딱 있습니다. 1년에 100만 원 정도의 용돈은 비과세 아예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여로 아예 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현실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학교를 새로 들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거주지를 얻어주거나 방을 얻어줄 때 전세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전세 보증금을 부모님께서 대주고 계약서에는 아들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또한 즉시 증여가 되는데 이런 실수가 실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증여로 가게 되는 이유가 나중에 이 만기가 돼서 돈을 받을 때는 계약서에 있는 자녀분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셨다가 4억에 대한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 4억을 부모님께서 내주셨는데 당연히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상속이 되면 과거 10년치의 부모님의 통장을 다 보게 되잖아요. 전세 보증금 4억 간 게 딱 드러나게 됐어요. 이 4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안 한 부분이 과태료를 붙여서 자녀분이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5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5년치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되니까 생각지 못한 엄청난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녀분들은 상속이 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5년 전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하기도 어려워하셨고 세금 부담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정말 괴로워하셨던 자녀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금융재산 조회가 제일 어렵거든요.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면은 금방금방 해결이 되는데 금융재산은 어떤 통장을 썼는지, 통장에 얼마 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재산 관련해서는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라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가까운 동사무소 찾아가셔도 할 수가 있는데 금융재산 조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신청을 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회에 시간이 걸리고 이 조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잔액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상속세 신고할 때는 과거 10년치 통장 내역을 PDF로 다 받아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다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금융재산 조회를 가장 먼저 해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상속이 딱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의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내역에 많은 자료가 있거든요. 통화 기록은 물론이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분들의 연락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뭐 대여금이 있다든지 차입금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모님의 핸드폰을 딱 챙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재산 조회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을 준비하기 위한 큰 관문은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나 상속은 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은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상속이 되면서 모든 재산을 합산하는 몰빵으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 액수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과거에 증여를 했던 부분, 지금 남아있지 않은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10년 내에 증여했던 모든 자녀분들에 대한 증여 내역을 다시 한번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 규모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대부분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세처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돈이 없지만 세금은 내야 되는 이러한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통해서만 자본이득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고 상속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전문가를 찾으셔서 철저히 계획을 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속은 먼 훗날의 얘기고 가족들 간에도 이 상속, 부모님의 돌아가신 후의 세금에 대해서 논의하시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상속세는 평생의 일군 재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몰빵으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닥쳐서는 해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폭풍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금 부담은 부모님께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녀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고 자녀분들의 숙제이기 때문에 자녀분들께서 용기를 내셔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더 늦기 전에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내담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사후관리를 통해서 증여 상속세를 어느 정도 긴 기간으로 시간을 두고 관리하려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시고 귀찮아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매각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각을 하시면은 오래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49.5%, 5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각된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이 되면은 상속에서 다시 한번 50%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로 50% 내고 상속세로 50% 내고 이렇게 엄청난 조세 부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이득세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시는 내담객들의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여세 제도가 국세 부분에서 바뀌고 지방세 쪽에서도 바뀌었습니다. 가령 지방세 쪽의 취득세를 예를 들어 보면은 과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서 시세의 약 40% 정도로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낼 수가 있었어요. 이게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거의 시가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무려 250%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 같은 경우는 과거의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시가로 대부분 이제 감정평가 금액으로 증여를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고, 지난달 국세청 발표 내용을 봐도 과거의 기준시가로 할 수 있었던 나머지 부분, 신축주택이나 거래 사례가 없는 부분도 이제는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로 신고를 하라,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시가로, 감정평가로 국세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60% 수준으로 국세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로 거의 167%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어서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증여를 많이 꺼려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내담객들 분이 다른 데서도 많은 상담을 하고 오시는데 확신을 갖지 못해서 저희 연구소에 최종 확인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저가 거래라고 해서 매매를 진행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가 거래는 이 시세 금액, 감정평가 금액의 70%의 낮은 금액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응용된 방법으로는 반값 거래가 있습니다. 50%의 절반 금액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세법이 인정하는 30%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증여의제라고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 증여의제 금액에서 면세 금액을 공제해주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는 50% 혜택을 보지만 과세는 20%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면세점을 활용한 매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계산 구조는 비슷한데 증여세와는 달리 상속세는 공제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공제제도를 잘 알아두셔서 필요한 해당되는 공제를 잘 적용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어느 정도 혜택을 챙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본인의 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있고 자녀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그다음에 가압상속공제 여러 가지 그런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적 공제라고 해서 본인 공제,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녀 공제는 기본적으로 1인당 5천만 원이고 기초 공제는 2억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이면은 기본적으로 4천과 기초 공제 2억 해서 2억 4천이 되는데 이 기본 공제와 자녀 공제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산해서 2억 4천이 나왔을지라도 최소 인정 금액 5억이 있습니다. 5억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공제제도를 잘 숙지해 두시면은 어느 정도 상속세 절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세금 계산 구조가 단순합니다. 증여 금액을 평가를 해서 공제를 빼면은 바로 세금이거든요. 이렇게 계산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증여세 같은 경우는 첫 단계에서 증여세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성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상생활에서 미풍양속상 부모 자식 간의 이 생활비나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육비 이런 육아비 정도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자금의 성격이 비과세 항목인지 과세 항목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여 받은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관리 방법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면은 현실적으로 증여받은 자금만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억울하게 증여세를 낼 일은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 자본이득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부모님께서 평생의 일군 재산을 잘 지켜내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충분한 인사이트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본입니다. 자본이고 돈이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인사이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세계 속에 인지도 있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세금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결국은 복지 예산으로 쓰게 될 거라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국가로 갈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부의 성장에 맞게 조세 문제도 개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충분한 인사이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싹풀 채널의 부설 기관으로 싹풀 절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는 세무사 8인이 매달 정례회의를 하면서 세금 절세 기술, 세테크 절세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절세 기술 세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업무폰 010-9070-9538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업무폰은 업무 시간에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의 노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나가는 구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는 2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세무사들의 보금자리인 싹풀 절세연구소는 오직 연구만을 목적으로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사 이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과의 첫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